자, 지금 저희들이 FTA부터 시작을 해서 돌고 돌아서 경쟁 그리고 물가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또 다른 측면에 또 뭐 동어 반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측면의 그 양진영의 대립정, 어떻게 말하냐면 전쟁터가 성장 아닌가 싶습니다.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양적 성장, 질적 성장 이런 논란도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먼저 이 소장 내지는 김 소장님 쪽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성장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일종의 스테레오타입 정책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출을 갖다가 촉진하는, 그다음에 투자를 갖다가 활성화하는, 이제 그다음에 뭐 소비를 활성화하는 것도 있는데 뭐 그러니까 소비 활성화라고 하는 거는 이 정책 수단이 사실은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수출과 투자인데 그 관련해 가지고는 역대 정부들이 그 뭐 환율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든지 뭐 안 했다 그러지만 그리고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도 금리를 갖다가 낮춰줬잖아요. 3년 정도 그랬고 뭐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나름대로 한 결과가 사실은 이거죠. 예. 근데 물론 뭐 지금도 나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좀 더 높은 성장 그리고 더 고른 성장에 대한 어떤 그 열망들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때가 최선이니까 뭐 이렇게 참아라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더 높은 성장, 더 고른 성장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그 관련해서 도대체 뭐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뭐 이런 신성장 또는 신고용 동력 어떤 정책들이 좀 있죠. 이제 이런 뭐 IT, BT, CT, 뭐 NT 같은 거를 갖다 활성화시키는 것도 있을 거고, 이쪽은 주로 이제 뭐 보수 쪽에서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뭐 사회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거고, 이 관련해 가지고 이제 국가 복지 지출을 갖다 늘려가지고 공공 서비스 지출을 늘리고 뭐 이러저러한 어떤 것들이 있죠. 그다음 남북 관계 개선해 가지고 개성공단 같은 것들을 갖다가 여러 개 더 만들면 뭐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다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얘기가 좀 빠졌다는 생각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마치 그 운동으로 치면은 기초 체력을 갖다가 튼튼하게 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기를 갖다가 익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주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세기에 다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 굉장히 굵직굵직한 거지만 기초 체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니 해도 사회적인 어떤 자원의 어떤 흐름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결국은 사회적인 어떤 인센티브 페널티 체계, 사회적 상벌 체계가 이제 이걸 유도를 하는데 지금 한국은 가만 보면은 핵심이 어떻게 보면 돈과 인재 아니겠어요? 돈과 인재 노동력 이렇게 될 텐데 지금 이 돈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한국은 아주 이 벤처 중소기업 쪽으로 안 가게 돼 있죠. 돈을 갖고 있는 데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굳이 어떤 골치 아픈 어떤 이 중소기업 금융을 갖다 하지 않아도 어쨌든 안정적으로 수익들을 갖다 올릴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죠. 그런데 극단적인 어떤 우리는 채권자 과보호를 갖다 하고 있죠. 이를테면 이제 중소기업 대표이사에 대한 연대보증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금융 안정성, 금융 기득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돌리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또 다음 문제는 지식 기반 사회가 되면 그만큼 청년 인재들이 중요한데 우리 인재들이 국가가 면허증의 숫자를 갖다가 조절하고 독점권 영역도 조절하는 그쪽 사자 직업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변호사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의사 들어가고 뭐 치과사 들어가고 그래서 글로벌 경쟁하는 영역 안 가죠. 그뿐만 아니라 이게 대학가의 어떤 고시공시 열풍 얼마나 심합니까? 저는 이런 어떤 인재들이 글로벌 경쟁 영역으로 이렇게 가지 않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이게 성장 전략을 갖다 얘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돈하고 인재가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글로벌 경쟁하는 영역으로 가도록 이 시스템을 갖다가 짜는 게 모든 것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에서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어떤 이 정책들을 갖다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쉽게 얘기해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만들어낸 제품들이 정말 형편없는 수준이었다가 이게 50년 만에 뭐 대부분 다 월드 베스트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그게 한국의 성장을 이끌어 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다른 그 뭡니까 그 제조업과 건설업이 아닌 분야들도 다 그 부분을 벤치마킹 흉내를 내가지고 상당히 이제 제법 변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조업과 건설업은 이제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갈 데가 없다 여기가. 그러니까 IT, BT, CT 정부가 신성장 동력이라고 내세우는 그것들도 대부분 다 보면 제조업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조업 왜 이게 더 앞으로 갈 데가 없냐면 베낄 게 없습니다. 옛날에는 선진 기업들, 선진 제조업, 선진 건설업을 보고 흉내를 내면 됐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월드 베스트가 되다 보니까 다 실험을 해야 되는 거고 실험은 대부분 다 실패하게 돼 있고 뭐 그중에 뭐 10개 하면 하나쯤 성공이나 할까요? 뭐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는 거죠. 우리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하면 지금 대부분 다 그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성장 동력이 될 수가 없는 거다, 이게. 근데 그 부분을 따지고 보면 우리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25%가 제조업과 건설업에 종사를 하고 계십니다. 나머지 75%는 사실은 다 낙후된 분야죠. 어떻게 보면 월드 베스트가 아닌 분야인데 저는 역설적으로 거기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월드 베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월드 베스트들을 가서 보고 흉내를 내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75%의 근로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다 보면 공공부문이거나 농업이거나 뭐 학교 교사거나 병원의 의사 간호사들이거나 뭐 관광 가이드거나 아니면 동네 슈퍼마켓을 하시는 분이거나 뭐 다 이렇단 말이에요. 유치원의 그 뭐 교사들이거나 뭐 다 이런 분들이 있죠. 그게 75%거든요. 이분들이 변해야만 대한민국의 성장 가능성이 생기는 건데 그게 변하겠느냐라고 하는 게 거기에 저는 이게 그 열쇠가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의 제조업 건설업들을 보면 제조업만 보더라도 수많은 간의 수공업들이 있었습니다. 그 간의 수공업 방식이 다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거대한 현대 기업으로 다 탈바꿈이 되고 또 고용은 그 대기업에 의해서 흡수가 되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변했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 유통업이든 그게 뭐 학교든 뭐 관광업이든 무엇이든 간에 다 제조업의 1960년대, 50년대 그 간의 수공업 상태로 지금 있는 거죠. 그게 현대식으로 과연 바뀔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저는 대한민국 경제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 문제가 걸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경쟁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게 개방의 문제이기도 하고 인재들이 글로벌 마켓으로 나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느냐의 문제이기도 하고 다 같이 얽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장의 질, 전망 이렇게 말씀해 주셨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김정호 원장님 말씀하는 것에 일단 그 프레임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요. 말씀을 드리면 또 이제 이른바 진보 진영이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여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체로 이 성장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진보적인 사람이라면 대충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제 놈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장을 잘하고 있는 데 가서는 견제를 해야 되고 성장을 못하고 있는 데는 보호를 해야 되고 이런 이제 놈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성장을 못하고 있는 데 가서 보호하는 것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크게 내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성장을 잘하고 있는 데에서 견제와 균형을 역할을 하는데 이제 의미를 많이 찾는데 거기서 이제 딜레마,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성장을 잘하고 있는 쪽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은 그 반대편에 있는 분들이 돼버리거든요. 실제 그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거기서 이제 프레임의 문제가 하나 생기고 또 하나는 이제 성장하지 않는 데서 사실 비전을 만들고 거기에 전략을 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도 못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것들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제 이 부분에서는 김정호 원장님하고 제가 생각이 조금 다른데,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2,000대 기업 정도가 이제 우리가 흔히 딱 이름 들었을 때 알만한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면, 거기 고용돼 있는 사람이 한국 인구가 성인 인구가 한 100명이면 거기 한 5명 정도 고용이 돼 있습니다. 거기 고용돼 있는 정규직 한 3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2,000대 기업이 직장에서 뭔가 뭐 노동자들한테 잘못하고 뭐 아무리 그래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5명 정도인 거고, 거기에 뭐 예를 들면 있는 한 2명 정도의 한국 인구 전체 100명이라면 2명 정도의 비정규직 정도가 이제 굉장히 피해를 입는 그런 구도인 거죠. 나머지 그러면 이 95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김정호 원장님이 이제 개방을 해서 그분들이 막 경쟁을 해서 좀 더 혁신을 하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서 이제 성장 동력을 찾는 걸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이제 혁신할 수 있는 뭐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농업이라든지 뭐 이런 소규모 이 유통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다른 어떤 비전을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게 이제 진보 진영의 가장 큰 문제인데, 저는 예를 들면 지역경제에 대한 얘기, 지역경제를 협동조합의 방식으로 완전히 바꿔야 된다. 뭐 좀 이렇게 근본주의적인 생각을 해본다든지, 또는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는 국가나 시장이 그냥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게 이제 시민사회가 국가의 재원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을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좀 덩어리가 크고 근본적으로 좀 다른 형태의 대안적인 성장 전략을 제시를 할 수 있어야 진보 진영이 경제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 교수님. 뭐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이 알아서 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성장을 이룩하는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진보나 지금 보수나 말씀 들어봤더니 일단은 경제 성장은 바람직한 것이고 성장으로 나가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데 경제 성장의 어떤 경제 성장이 가져오는 효과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이 경제 성장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 경제 성장이 인간을 행복해 하지도 못하고 인간의 자유를 더 신장하지도 못하고 뭐 문화를 발전시키지 못한다. 뭐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경제 성장이 초래할 수 있는 어떤 부정적인 측면과 바람직한 측면을 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 성장과 또 환경과의 관계라든지요, 뭐 행복과의 관계, 문화의 발전, 이것을 연속적으로 볼 것인가 단절적으로 볼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는 이 교육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성장은 정신의 성장을 위축하거나 왜곡시킨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프레임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교과서에도 그렇게 배우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가에 대한 그 입장을 바꿀 필요가 있다. 세상사를 보게 되면 환경은 경제 성장이 발전된 나라일수록 잘 보존되어 있다든지, 그리고 어떤 인간다움이라고 할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경제 성장하고 연동되어 있다든지 하는 이런. 그래서 이 성장과 사회 전반의 어떤 소중한 가치하고를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안목을 좀 교육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펼 생각이 있다. 그래서 성장에 대한 그 반감이나 성장의 방해 요인이 상당히 좀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봅니다. 성장해봐야 뭐 나한테 나오는 효과도 없다.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측면도 좀 주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좀 철학적인 어떤 교육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한국은 그런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 재산 정몽주를 넣고서 계산하면 재금이 뛰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번에 혼자서 3조 원을 하시니까. 그 문제는 이제 이 평균의 어떤 이해 가지고 우리가 주목당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그 수치들이 거의 대부분 평균이죠, 사실은. 근데 이 평균이라는 게 정몽준 효과가 사실은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문제는 이제 성장도 그런 측면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게 결국은 뭐 GDP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고용을 갖고 따지는 건 아니니까. 근데 주택이라는 게 상당 부분은 사실은 제조업에서 발생하고 이게 또 수출 대기업에서 발생하고 이게 중화업에서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 거고 나머지 어떤 고용을 75%, 7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도 되어 있고 근데 이쪽이 이제 뭐 워낙 급성장을 하니까 평균 내면은 이게 이제 그래도 우리가 4%니 5%니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또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 그렇다고 해가지고 성장을 아무리 양극화됐다 하더라도 그 지금 잘 나가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실은 해야 되죠. 그거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어떤 부가가치와 고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사회에 다 터뜨려져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문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한쪽은 전 이 진보에 큰 책임이 있죠. 이게 우리가 어떤 유럽식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식으로 또는 어떤 노동의 양과질에 따라서 공평한 처우를 갖다가 우리가 갖고 있었더라면 그러면 아마 저는 이 비정규직 문제가 사실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조정이 이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구조조정이 어렵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대기업에서도 이렇게 잘 나가는 부분에서 사실은 고용들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창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제 노동시장 자체가 이제 이중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구조조정하면 살인이라고 난리를 치는 거고, 자, 그렇게 되니까 이쪽에서는 잘 나가는 부분에서는 결국은 이걸 외주와청을 하고 하도 안 되면 결국 장시간 노동으로 이렇게 또 처리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최대한 고용을 갖다가 이렇게 억제하죠. 공부가 있으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진보의 책임이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결국 중량 평준화 방식으로 풀어야 된다. 그 다음에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서 처우를 갖다가 처우체계를 갖춰야 된다. 이게 사실은 뭐 유럽 산별노조가 했던 일이니까요. 이게 유럽 주도가 했던 일이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제 몫인데 또 하나 문제는 보수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좀 더 이게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럴까요? 할게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아시다시피 갑과 을 관계에서 이건 문화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갑에 의한 을에 대한 사실은 착취가 상당히 심한 나라입니다. 제가 옛날 대우자동차에서 구매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와서 보니까 그거 굉장히 그건 시가 불공정한데 근데 그건 뭐야? 그건 너무 당연시 됐어요. 저는 그 천병이었어요. 근데 자동차 업계를 돌아다니보니까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옛날 비슷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따져보면 한국은 갑과 을 관계에서 어차피 힘 차이가 나면은 어느 나라든지 어떤 갑에 의해 가지고 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불공정 거래는 일어나기 마련이죠, 사실은. 근데 한국은 이거 좀 심하고 또 하나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 견제 감시 시스템 자체가 좀 상당히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 문제도 있고 기업 내부에서도 그걸 견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이 전혀 작동하지 않죠. 또 그 갑과 을 관계를 더 비표화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기업에는 노사가 담합해가지고 전과 경쟁업체를 갖다가 빨아먹는 측면이 있거든요. 여기 진보적인 경우가 있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 갑과 을 관계로 이게 만들어져 있는 게 가치 생산 생태계인데 이게 이 가치 생산 생태계의 어떤 이 불건강성과 관련해서는 저는 참 보수 쪽에서도 이 부분을 갖다 시정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성장 문제가 자연스럽게 지금 노동 문제로 넘어왔고요. 어차피 이건 뭐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고 지금 김대호 소장께서 굉장히 중요한 반성과 또 굉장히 중요한 보수에 대한 촉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갑을 사이에 그러니까 힘에 의한 그런 거래 관계가 아니고 서로 사전에 잘 따져가지고 사전에 약속을 잘 지키고 하는 그런 관계로 교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뭐 100% 뭐 한 200% 동의합니다. 예, 저희도 사업을 하다 보면 뭐 그런 상황에 늘 닥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그 너무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제가 갑이 됐을 때 너무 잘해주면 야 이거는 손해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으니까 사실은 좀 그래 이거는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고쳐야 되고 단순히 갑과 을 사이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저는 사실은 상하 관계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의 상하, 선후배 이 관계도 우리는 다 고쳐야 되는 거다. 이게 뭐 선후배가 뭐 그렇게 대단한 관계라고 그냥 후배가 선배한테 가서 꼼짝 못하고 뭐 이러느냐 말이지. 근데 요즘에 저는 좀 상당히 뜻밖의 어떻게 보면 실망스러운 현상을 제가 젊은이들한테서 관찰을 하는데 저는 제 젊을 때 그리고 미국 가서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이제 우리나라도 점차 서구화가 되니까 점차로 사람들이 나이를 안 따지게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80년대 말에 이제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근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점점 더 심해진다고 그게 생각되는 게 무슨 예능 프로그램이든 뭐 하여간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나와서 자기를 소개를 할 때조차도 몇 살 누굽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생각해보면 무슨 초등학교 몇 학년 몇 반 누굽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없어요. 몇 살 누굽니다 이렇게 되고 연예인들도 다 몇 살 누굽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점점 더 나이가 중요해지고 상하 관계가 중요해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좀 걱정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건 사실은 그런 건 갑을 관계도 저는 같이 연동되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문화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네. 예, 그리고 그 노동 문제와 관련돼서는 어떤 그 정규직, 비정규직 그런 문제들이 그건 분명히 시정돼야 될 문제고 중요한 문제인데 그 초점이 너무나 대기업에 몰려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이게 30대 그룹 다 합쳐봐야 1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노동 가능 인구가 거의 2천만 원 되지 않겠어요? 취업자만 2,400만이고 예. 실제로는 2,800만, 3천만 정도로. 그러니까요. 그 중에서 100만 명의 시장만 놓고 지금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3천만, 2천만 명에 대해서는 뭐 나몰라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에 좀 이제 논의의 초점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점에서 한국이 어떤 목표 수치 중에서 제일 잘못된 게 항상 고용률이 1번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63%인데 15세에서 64세가. 네. 근데 유럽은 이 2020년의 아젠다가 1번이 뭐냐면 딱 20에서 64세의 고용률을 75%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20, 20이라는 수치가 나와요. 뭐 탄소 이렇게 그 20% 감축하고 또 에너지 효율 20% 올리고 뭐 이런 건데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사실 우리나라 문제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고용률을 갖다가 63%로 70%로 올린다. 그 다음 임금 근로자 비율을 70%인데 85%로 한다. 그리고 나서 비정규직 한참 뒤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된 일인지 비정규직 문제가 앞에 나와가지고 우선순위를 다 그려버리는 것 같아요. 고용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근데 그거야말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어려운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어쨌든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 있죠. 그러니까 유럽적 시각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은 노동시간 단축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현대자동차가 이번에 며칠 전에 협약을 했어요. 주야 막교대를 갖다가 이제 심야를 없애요. 그럼 새벽 1시부터 6시 반까지 5시간 반이 남아요. 저는 유럽이라 그랬으면은 그거를 4조 3교대나 3조 3교대로 풀었을 거예요. 아니면 적어도 다른 조건을 그 어떤 정규직 기득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럼 1시부터 6시 반까지는 5시간 반에 대해 가지고는 거기 외국에서 일하러 온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아마 넣었을 거예요. 그럼 그거 신규 고용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노동 시간을 단축을 해도 이게 일자리로 안 갑니다. 이게 근데 뭐 이거는 그 고용률을 올리는 100가지 해법 중에 하나죠. 이거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중에서 우리가 참 사회적 합의만 하면은 쉽게 되는 것들이 이런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정규직 기득권 인정할 수 있어요. 어차피 평균 연령 45세, 48세인데 10년쯤 있으면 다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그 자리를 갖다가 우리 어떤 이 청년 인력들이 사실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이 영역이 개선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쪽이 자신들의 어떤 기여나 부담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어떤 이 권리의 처우를 갖다 누리고 있으니까요. 좀 그렇습니다. 근데 뭐 하시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가 이제 고용률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회적 목표를 정해놓고 했을 때 경제적 어떤 생산성이라고 할까 효율하고도 연계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한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뭐 최근에 우리 최저임금제를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에게까지 미치니까 또 예상했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이 고용 노동하고 대한 쟁점이 잘못됐다고 하는 저는 상당히 동의를 하는 편인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거 경제학적으로는 제가 동의를 못 얻는데 이런 것 같아요. 결국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시간대의 총임금을 어떻게 나누느냐라고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누가 많이 갖고 몇 사람이 갖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거가 이제 정부의 어떤 규제 때문인지 아니면 노동계의 어떤 이길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골고루 나누어지지 않고 일단은 노동시장에 들어와서 기득권을 획득한 사람이 성을 쌓는 거예요. 밖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도 어떤 식으로든지 노동에 참여해가지고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문제가 돼버린 것이지 실업한 사람들에 대한 고려는 없거든요. 그것이 조직화되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이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규직을 보호하거나 어떻게 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지 말고 다 그냥 비정규직을 하면 어떠냐. 그게 이제 예, 미국 그래서 시스템. 그렇게 되면은 그게 미국 오히려 시스템. 노동의 쉐어가 더 잘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대학 교수도 그렇습니다. 지금 박사학위를 가지고 강사로 있는 사람들이 수만 명인데 지금 뭐 국공립대학 교수 해봐 몇몇 명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뭔가 하면은 이미 들어온 사람들이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벽을 둘러쳐놓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일도 물론 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똑같이 12시간 강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가져가는 임금은 얼마 안 될 뿐 아니라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연필도 없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대학도 전부 그냥 전임 교수 없애버리고 비정규직으로 강사해버려가지고 효과적인 교육을 하는 게 어떤가라고 하는. 사실은 저는 그런 것들이 전혀 황당한 상상은 아니에요. 사람들 아마 경천동지 할 거예요. 경천동지. 한나라당의 뉴비전에도 보면 이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가지고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하지 않나 이런 정도 수준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사실 결국은 이게 한국 사회 문제는 격차 문제거든요. 이게 불합리하고 과도하다는 거거든요. 격차를 이렇게 딱 그려놓으면은 그러면 유럽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개념이 없어져요. 고용계약하면 원칙적으로 그건 다 정규직이죠. 그죠? 정년보장 되는데 실제로 이게 외부 노동시장하고 좋은 곳에 격차가 없어지면은 그러면은 다 정규직인데 정규직이기도 하고 다 비정규직이기도 해요. 원래는 이제 이렇게 가야 돼. 나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 현재 이런 어떤 구조에서 다 비정규직 하자 그러면 다 반발하죠. 다 반발하겠지. 근데 이제 교수님 얘기도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하향 평균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주향 평균 하자는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만약에 그 지자체가 만약에 상당한 어떤 자율권을 갖다 준다면은 그럼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인건비 비율을 갖다가 딱 정해주고 그 속에서 고용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히 자율적으로 그러면 뭐 1년 계약직, 2년 계약직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청년 보장직도 있고 그다음에 임시 일용직도 다 믹싱을 해서 또 한편으로는 대우를 더 높일 때도 있고 더 낮출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철밥통 트랙, 플라스틱 밥통 트랙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어떤 지자체가 어떤 하나의 새로운 전범을 보인다 그러면 그거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지고 노동소득 분배율을 일정 정도 딱 전제로 하고 그 속에서 이 고용을 갖다가 어떤 커미티를 만들어 가지고 노화사가 커미티를 만들어 가지고 다양한 고용 형태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죠. 이건 그야말로 아름다운 상상인데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가야 정부에서 주도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부. 아니 저는 뭐냐면 모범을 갖다 본다는 측면에서 왜냐면은 리더는 필요하겠죠. 예. 왜냐면 그동안 그런 일 계속 하게 되면은 불안이 있잖아요. 다 그냥 쥐어짜가지고 그야말로 다 하향 평준화 시켜버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있기 때문에 결국 총인건비 비율을 갖다가 유지하고 그 속에서 가능하면 고용량을 늘리고 늘리는 합리적으로 방향. 하고 예. 뭐 이를테면은 이제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인간기업은 못 믿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이제 국가기관은 그래도 그 부분에 합의를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이 결국 이제 노사의 신뢰로 연결이 되고 누가 리더를 자임할 수 있겠느냐, 자처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문제가 또 하나 복지 문제가 있는데 노동 관련해서 한 가지 하나 첨언을 네, 해도 될까요? 추가하시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두 가지 저는 좀 안타까운 고정관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노동을 볼 때 두 가지, 한 가지는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노동은 괴로운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전제가 다 있다고 봅니다. 그건 보수적인 분들은 강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진보적인 분들조차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노동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 예를 들면 해고는 살인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해고당했을 때는 정말 난 생존할 수 없다는 그 불안이 여기엔 있는 거죠.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한번 정규직의 서클에서 나오면은 이제 다시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불안이 있는 거고, 그 밖에는 이제 황량한 벌판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해고를 막는 것도 이제 한편으로는 해야 되지만 해고는 살인이 아닌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 복지라든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같은 게 이제 나와야 되는 거고, 격차가 줄어야 되는 거고. 그게 한 가지가 이제 제가 좀 촉구하고 싶은 이야기고요. 또 한 가지는 노동 의무고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남아있는 한 그게 주류인 한 문제가 저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남아있으면 아무리 모든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이상적인 상태가 돼도요, 서로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여기서 떨려져 나왔을 때 생존할 수 없다는 공포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인센티브죠, 말하자면. 부정적인 외적 인센티브로 이걸 하는 한 뭔가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약탈적인 관계가 서로 형성이 됩니다.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한테 아파트 주민들이 대하는 게 그게 비슷한 겁니다. 똑같은 제도라도 사람들이 노동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달라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핵심이 뭐냐면, 예를 들면 요즘 많이 그래도 붐을 일으키고 있는, 예를 들면 자원봉사라든지 청년들이 사회적 기업 같은 데 가서 뭔가 좀 돈을 덜 받더라도 이건 보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공공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뛰어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희망이라고 봐요. 예를 들면 SK에서 행복나눔재단이라고 그 기업의 그 재단법인을 하나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SK 직원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직원들 대상으로 사내 공모를 했어요, 최근에. 사내 공모를 했는데 경쟁률이 이제 수백 대 1인 거죠. 요즘 그렇죠. 잘 나가는 대기업 직원들이 나는 비영리 재단 가가지고 일하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선의를 좀 북돋우는 체계, 그래서 사람들이 참여와 자발성을 동기로 해서 이런 내적 인센티브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돼야 조금 이 불안정성이나 이 격차가 줄어드는 시스템도 작동을 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자연스럽게 지금 복지 문제로 됐죠. 해고는 살인이다 라는 것, 그리고 서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방어벽을 쌓고 금 안에 들어와 있는 정규직이 금을 넘어오려는 비정규직을 칼과 방패로 막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 계속 서로를 증오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도 사실은 복지의 문제하고도 좀 관련이 있죠, 당연히. 그래서 복지의 문제를 마지막 토픽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복지의 문제는 그 사이에 여러 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먼저 김종호 원장께서 반성을 촉구하고 또 반성도 하시고 그래 주시죠. 복지를 대하는 태도가 복지 정책을 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들 중에는 그런 사람도 이제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는 복지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 이제 어떤 복지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복지를 대하는 그 성격을 뭘로 볼 것이냐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소위 보수라고 하는 진영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끌어올리자, 그렇게 해서 격차를 줄이자 라고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진보 진영에서는 이거는 권리 아니냐, 국가로부터 나는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지. 보수는 이건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상당히 철학적인 논쟁이어서 뭐 해결하기도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같이 분명히 논의해서 해법이 나올 수 있는 그 차원은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복지 시스템이 북유럽 시스템이 있고 남유럽 시스템이 있는데, 북유럽 쪽으로 가고 싶어 하고 남유럽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나라가 망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럼 그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 차이는 놓고 보면 국민들의 성향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또 세금을 대하는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열심히 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국민들이 가져야 한다, 국민들을 그렇게 설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아마 다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금 부담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여전히 과거와 같은 또는 과거보다 더 높은 생산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당위성도 서로 인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인정을 해야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높은 생산성이 뒷받침이 돼야 하고, 또는 지금 생산성이 높지 않다면 계속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세금을 기꺼운 마음으로 낼 수 있는 시스템과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고, 그래야 복지국가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 복지 관련해서는 하나의 사회적 합의 비슷한 게 있습니다. 한나라당 유리전 내용도 그렇고요. 한나라에서 다수원, 일테면 박근혜로 그렇고,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2020년 정을 해서 복지 지출을 갖다 GDP의 한 20% 가져간다. 지금 10%잖아요. 이걸 갖다 10년 냈다 버린데, 근데 이게 이제 그동안 증가 추세로 봤을 때 그냥 이대로 증가 추세 그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일단 사실 합의죠. 근데 과연 재원 조달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냐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쭉 증가하는데 나중에 안 되면 이제 뭐 적자들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자 2020년경에 그 GDP의 20%를 복지 지출로 쓴다.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여야의 합의고, 일정에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같은 데서도 이 정도 수준을 얘기를 해요. 합의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 속에서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복지 프로그램을 굴릴 거냐, 요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자 10년 그러면 2020년을 가정을 해서 복지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이제 쭉 짜볼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거기에 어떤 두께가 있고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분명한 거는 우리 같은 경우는 이 노인들에 대해서 저희 세대는 그래도 이 연금을 다 보았잖아요. 그렇지만 노인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연금을 안 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딴 나라에는 없지만 우리는 특별히 사실은 강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적 보조 프로그램이 당연히 큰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게 군대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징병제를 유지한다 그러면 그에 대한 보상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국 특수한 내용들을 다 빼버리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뭐 인간이 비슷한 거니까. 그랬을 때 결국은 우리가 어떤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북유럽식으로 운영 못하게 돼 있거든요. 북유럽식으로 운영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복지를 보편적으로 대상을 보편화시켜버리면 두께를 얇게 해야 될 거니까 그런 사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래서 그냥 그 프로그램 없고 어떤 거는 두껍고 좁게 가고 어떤 거는 얇고 넓게 가고 뭐 이러면서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현실이. 그래서 그런 어떤 프로그램별 어떤 프로그램을 할래? 그 다음에 대상을 어떻게 할래? 급여 두께를 어떻게 할래?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팍트적인 논쟁할 게 아니라. 근데 보편복지를 만약에 심화해버리면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주 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재원의 한계가 있으니까. 자, 그랬을 때 아마 모두가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편주의, 선별주의 이거는 더 이상 이건 논쟁할 거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뭐냐면 우리 한국적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뭐냐면 이제 기초노령연금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한국은 복지에 밑빠진 독들이 많아요. 민간 공급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한국이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복지라든지 거기에 민간 공급자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또 이걸 또 악으로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어쨌든 이런 어떤 구조는 같은 어떤 복지 지원을 갖고도 이게 어떤 밑빠진 동력화를 하게 돼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래? 복지 전달 측에 어떻게 이걸 갖다가 합류할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논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복지에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이 복지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하고 관련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먹고 사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가 벌어서 지가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일종의 자존감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복지를 무조건 좋은 거로만 생각을 갖는 통념도 좀 반성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원칙적으로는 인간이라고 하는 게 스스로 일을 해서 스스로 먹고 사는 것이 정상이지만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에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하고, 복지는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항상 충족해야 한다는 생각이 이게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도덕적인 전제에 대한 조금 반성이라고 할까 생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 세대들한테 너 커가지고 네가 벌어서 네가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너 일을 안 해도 나라에서 안 먹여주는 나라가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다. 이렇게 가르치는 건 좀 곤란하지 않은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지는 불가피하지만은 그걸 당연시하거나 자랑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하나가 있고, 또 이 복지의 기금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 되게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복지기금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할 때 이것도 가진 자와 가지 못한 자의 관점에서 복지기금 모두 다가 가진 자에서 오기 때문에 이것이 무한 확충되어도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복지 문제를 기득권자와 기득권자가 아닌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가진 자들이 빼앗긴다라고 하는 심정을 갖는 것이 아니겠는가. 다르게 얘기하면은 같은 사회에 소속과 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먹고 살지 못할 내가 도울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무조건 부자한테 돈을 가져오면 된다,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다. 무선 해가지고 가져오면 그게 충당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사회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이분화시켜놓고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궁극적으로 못 가진 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 일종의 정치적 슬로건이라고 할까, 무슨 잘못된 선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에 대한 조금 반성도 필요한 게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거는 뭐 현실적으로 장기적으로 이 지속 가능한 복지인가라고 하는. 그래서 이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어떤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지를 보려고 하는 그런 사회적 합의라고 할까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줄이 회수 건너면 탱자 돼버린다고요. 보편복지도 안보니 한국에 들어와서 이상하게 변질돼버린 건데, 원래 보편복지라고 하는 보편 부담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두가 일을 해요. 고용률이 75%가 돼야 되거든요. 스웨덴이 그렇게 돌아가죠. 굉장히 서로 평등하죠. 그래서 모두가 보편 부담하고 보편적으로 낭구려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이것이 상부구조, 하부구조가 맞는 거예요. 맞는 거지. 근데 한국은 고용률은 63%밖에 안 되고 엄청나게 격차가 또 있고 커져 있고, 그런 상태에서는 사실은 한국 상황에서는 이 하부구조로 보면 보편복지가 올라갈 수 없는 구조예요. 하부구조, 상부구조 매칭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보편복지를 얘기를 하고, 그럼 보편복지는 보편부담이 따라가야 되는데 모두가 세금 다 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일을 해야 되고.
근데 이거는 부자 정세를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줄이 편작을 해버린 건데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사실은. 아니, 그건 저희가 반성할 지점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진보 어떤 그 혁신을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복지를 하여튼 예전에 뭐 생산적 복지라는 말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생각을 계속 좀 놓치지 않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공적부조, 사회보험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계속 말씀하신 대로 늘어날 거잖아요. 그거 말고를 이야기하는 거 이제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거 말고 플러스 알파가 어떤 게 될 수 있느냐를 생각하는 게 말하자면 정책적 상상력일 텐데 자동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거 말고 그거는 예를 들면 노인들이 아까 노인들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나누셨는데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다면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60세 이상에 한 75세까지도 이제 저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 70대 후반이신데 이제 일하십니다 계속. 근데 그 일이라는 게 우리가 분명히 20세부터 보통 50대 중반까지 하는 일하고는 다른 종류의 일일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지금 요즘 공원에 가면은 그 예전에 교사하시던 분들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투어시켜주면 설명하는 그런 해설사 잡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한 달에 받는 돈이 뭐 50만 원, 8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굉장히 기쁘게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고 그리고 그 돈으로도 다른 공적 부조들이 있기 때문에 또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복지인 거죠. 그런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냐면 국가에서 나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복지를 그 돈을 그냥 나눠줘서 쓸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지만 플러스 알파를 만들려면 그렇게 해서 서비스의 양과 질을 늘리면서 해설이라는 서비스를 늘리면서 노인이 좀 더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면서 이런 상상력을 좀 발휘해야 되지 않나. 그 영역이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영역인데 그런 걸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긴 길을 돌아왔는데 우리가 총평을 하나씩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김 소장님.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리고 그 7회에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이야기의 접점들이 상당히 많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라고 하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바란다면 양쪽이 최소한 그 사실만이라도 서로 같은 사실에 대해서 합의를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이 걸어온 과거의 역사라든가 실제 겪었던 일들 그런 것을 같이 인정할 수 있다면 아마 지금 싸우고 있는 것들의 상당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의 많은 부분들이 지금 돈을 쓰는 것과 관련돼 있는데 그 돈의 비용을 어떻게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또 진지하게 논의를 한다면 그 또한 역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게 자꾸 정치 권력하고 연관돼 가지고 보수와 진보의 불화관계가 정복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떠나서 어떻게 보면 지식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어떤 보전과 은견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가열찬 생각을 통해서 사유실험을 통해서 아니면 상상력을 동원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 제시가 서로 합의를 볼 수는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좌하고 우 아니면 진보와 보수 관계 속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체계가 어떻게 정책화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떤 공동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것이 정책화되는 과정에서 적법적인 절차만 밟았다고 하면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그걸 공적 영역에서 말이에요. 이런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계속 그걸 물고 늘어지고 반대하고 이 정치권을 흔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문제 해결에 대해서 치열하게 생각하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합의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김재호 소장 오늘 얘기하시고 들으시니까 어떻습니까? 전 아주 되게 원래는 저 상극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런 자리를 만든 것 자체가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대화한다는 것 자체가. 유수거리인데 이게 참 여러 가지. 네, 한겨레 신문에 계속 나잖아요. 뉴스로. 해서 둘이 책상 뭐 엎고 막 네. 집어 던지고 해야 신문에 나가는. 근데 저는 그 인간을 미혹시키는 어떤 세 가지 선동이 있다고 이런 거 진짜 불교에서는 이제 탐진치로 등을 했잖아요. 탐욕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분노 제고가 있고 어리석음이 있죠. 근데 이제 탐욕 문제 이거 쉽게 이거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공공성으로 처리돼야 되는 문제고. 그다음에 분노와 제고는 이게 우리의 불행한 역사하고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다른 데보다도 어떻게 보면 탐이나 어떤 진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그렇죠 우리가. 근데 문제는 이제 어리석은 치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과학과 사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사실 전공은 이렇게 풍선 효과를 갖다가 몰라가지고 가격 비교 되게 좋아요. 대한 풍선 효과를 갖다가 이렇게 나타내지 않습니까? 예컨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 볼 때 가장 더 결정적인 문제는 제가 볼 때 이거는 진보 보수를 다 마찬가지라고 보이는데 가만 보면 경제학 경영하고 정치학 사회학이 따로 놀아요. 문과적 사고, 이과적 사고 이거 따로 놉니다. 이론 실물 따로 놀고 강단하고 현실이 따로 놀아요. 이게 이 어떤 정책 당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게 노동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 하나만 보면 안 되잖아요. 노동도 그 노동 너머에도 2,400만, 2,800만을 다 같이 봐야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노동 타고 있는 기업과 산업을 봐야 되는데 여기 엄청난 지적 분단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론, 실물, 강단, 뭐 현장, 뭐 등등등 오만 분단선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정치가 결코 지적으로 유능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참 정치가 어리석다. 이 부분을 인식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서로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귀를 열고 막 입을 열기 전에 귀를 열고 눈을 여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 어떤 치로 인해 가지고 얼마만큼 폐악이 생기고 소모적 갈등이 생기는지를 잘 질감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아직 그런 점에서 이게 정말 우리 모른다 이게. 그리고 이거는 한국 사회가 구조적으로 정치가 연탄가스 중독 걸린 사람처럼 산소 부족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발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 소장 예, 간략하게 짤막하게 말씀해 말씀해 주시죠. 7번 하면서 저는 이런 걸 느꼈습니다. 서로 차이를 인정을 해야 대화를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대화를 하면 타협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와 정책에서 일어나야 될 일인데 가치가 다르잖아요. 다른 가치가 대화를 통해서 뭔가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정치고 결과적으로 정책은 하나의 결론을 가져야 되니까 이 타협의 결과물로 나오는 거죠. 그거를 이제 국가 차원에서 잘 되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가치에서는 별로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는데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갈등이 심하고 정책은 들쑥날쑥 이런 상황이라서 좀 안타까운데 우리가 토론한 방식은 그래도 좀 가치가 대화 타협을 거쳐서 좋은 결론으로 잘 이뤄지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네. 네, 전반적으로 크로징 하신 게 뭐 제 크로징하고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네요. 매크로, 마이크로 같이 봐야 되고 차이를 인정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은 정치가 풀어져야 되고 이것들이 그리고 우리가 해온 지금까지 해온 모델 이 방식을 차용을 해서 정치가 풀어줬으면 차이를 풀어주고 가치를 조화시켜줬으면 하는 게 저희들 7번 만났던 모임의 결론으로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